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8월 18일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군요. 네. 네, 화요일 또 뉴스베이커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년초님 오늘도 가장 일찍 오셨어요. 오늘 투더리 스머프라고 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 별명이 스머프잖아요. 그래서 머프계의 또 최민희 의원을 예. 머프 마을에 드릴지 말지는 제가 좀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오세훈의 녹지는 경복궁역 대한항공 호텔 지으려다 실패한 자리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례도 있었죠. 맞아요. 오늘 사실 사례에서는 이 사례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례죠. 거기 이제 그 7성급 호텔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그 호텔 주변에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들 학교들 주변에 호텔을 짓는 거는 부적절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이제 좀 무산이 됐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 우리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목감피 빨리 불러서 네, 식전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면 되나요? 식전빵 끼고 시작할까요? 네, 이름을 안 불렀군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안 불렀어요. 다시 그럼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네. 이거 루틴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예. 네. 나 오늘 머리가 왜 2대8이 됐지? 제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에 머리도 그런 것 시그널 같아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늘 너무 뛰어왔네요. 머리도 못 말리고 뛰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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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전빵 갑니다.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증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머리가 지금 더 이렇게 야성적으로 좀 된 느낌도 있는데. 야성적으로 됐다고요? 네. 잠깐. 네. 사실 아직 이게요. 마르기 전이라 묶으면 안 되는데. 머리가 기니까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네. 식전빵 첫 번째 소식은요. 180일간의 종합특검이 이제 종료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한 20명 정도 무더기로 추가 기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17명 기소가 완료됐잖아요. 네. 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등 네.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김선교가 빠져 있나 봐요. 네? 양평에 계신 분들이 네. 김선교도 넣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러게 하는 말입니다. 걸 봤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네. 인테리어 업체 21g 관련해서 네. 윤한홍, 김태형 대표 기소 결정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국가정보원 내란가담 의혹 관련해서도 여기 이제 홍장훈 전 1차장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거 진짜냐? 사실 이제 계엄 정국에서 그래도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토 중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쵸? 네. 네, 양평고속도로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가 네,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기소됐잖아요. 네, 불구속 기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체포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날 입을 4명밖에 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되게 엄청 많아. 떼거지로 갔는데 왜 4명만 기소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했다? 그 주도한 인물로 본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날 체증 다 됐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단은 저희도 갖고 있다. 드릴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경찰이 기소됐더라고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서 네. 특검 수사를 받던 국토부 과장한테 이제 이런 정보 수집을 가장해서 수사 내용이 이제 좀 빼돌려졌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김 과장으로부터 이 과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뭐 기혁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자신의 친분이 있는 특검팀 파견 경찰관에게 접근해서 이제 그 정보 수집 목적 가장해서 수사 내용을 좀 빼돌린 것으로 파악을 특검은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관련 내용까지도 전화로 미리 좀 유출이 됐었나 봐요.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거의 뭐 한 팀이네요. 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아,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팀 안에서 그렇게 정보 빼돌려가지고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아,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경찰관이 좀 억울하게 좀 당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하죠. 아,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네. 네, 기밀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압수수색 관련 내용까지 전화로 좀 알려줬다라는 거는 그건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군요. 내일인가요? 네. 오늘 18일이니까 내일 19일. 네.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 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진의 유적 보존 방안을 이제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해당 심의안이 통과하지 않게 된다면 이제 착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게 종묘합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가유산청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19일에 거의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와 유산청 간의 갈등이 이제 이걸로 거의 결론이 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또 오세훈이 포기를 잘 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닌 건 포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아닌 건 네. 하지 말아야죠. 네. 자,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간 장동혁. 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도 맞아서 대통령이 8.15 때 이제 경축사하고 이렇게 대통령 행사할 때 오히려 이쪽으로 몰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장동혁이 이제 당내 동원령을 내렸는데 80%의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다. 대략 한 20%만 따른 거니까 거의 이제 무시를 당한 건데 그 와중에도 가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우리의 한 표를 도둑 맞아서 지금 이 대통령이 바뀐 거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서 되찾아야 하나?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물 내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헛소리하면 사실 물을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넘어가긴 할게요. 근데 물 내리고 싶은 심정. 네. 아니 이거 사실 대통령 선관위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 있을 때만 그렇게 있었던 조직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도 다 그렇게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의 발언들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당 대표니까요. 네. 왜 이거를 정말 근데 나름 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들 하긴 하는데 정말 지켜보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네. 정치적인 수준을 계속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그 이승만 목걸이 하고 나왔잖아요. 당일날. 그래요? 그래서 또 욕 먹고 있거든요. 네, 목걸이. 네. 네. 이분도 참 재밌어요. 저기 이진숙 씨. 이진숙도 올공에 갔군요. 네, 올공에 간 거예요. 일단 가서
뭐 이제 뭐 했냐면 사람들하고 같이 거닐고 또 즉석 연설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진숙 씨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 아니 이진숙 하지 마요. 그걸 왜 따라해? 나 진짜. 대통령대라고 뭐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전 기가 막혀가지고 사실 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코도 막히네요. 네 애국가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올공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그쪽하고 합류해가지고 뭐 참정권 수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참. 뭐 본인들이 착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렇게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구호 외치면 본인이 지금 뭐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착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이재석은 지금 5.18을 조롱하고 폄훼한 죄값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런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하고 말입니다. 참. 네. 또 딸 같은 애라 거둬줬다. 이거 홍준표 전 의원의 둘이 이제 원래는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배현진 의원을 홍준표 씨가 이제 청거해가지고 이제 등용한 거잖아요. 정치 입문을 하는데 도와줬죠. 있는데 네. 이게 또 올공 관련해서 얘기예요. 왜냐면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은요.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참정권 이제 항의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파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2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배현진이에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이렇게 자기 자치구에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면 당연히 그런 민주화 운동 현장에 가보지 않은 게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배현진 의원이 반박을 바로 합니다. 좀 심하게 했어요. 이런 홍 전 시장의 공격이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서울대 진학 실패라는 개인적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후배 정치인 한동훈 같은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질투심도 내려놓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이제 맞받아친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막 뭐 거친 설전을 주고 받은 거죠. 근데 나름 이게 홍준표 네. 퀴즈였는데 맞아요. 네, 네. 2018년도에 이제 홍 시장이 직접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참 보면은 뭐 딸 같아 또 올해 1월에 또 이랬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요. 딸 같아 걷어줬더니 배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또 오히려 내가 홍 시장을 도왔다. 뭐 이렇게 서로 공개적인 충돌을 뭐 하고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보도가 나서 네. 예. 그냥 그 노래 들려주고 싶네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네요. 저는. 네. 네. 자, 그리고 광복절 태극기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반국가 신종 암호다라고 네. 또 헛소리를 했죠. 네. 네. 이게 그 광복절 행사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요. 국기가 5개 걸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쓰였던 국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는 국기까지 태극기의 다양한 이제 원형을 전시를 해놓은 건데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대변인들이요. 태극기를 고의로 거꾸로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 원초적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다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 보물이나 네.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태극기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차례로 설명해드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태극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처음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불원복 태극기라고요. 네. 고한마을 의병장 고강순이 이제 진중에 걸고 싸운 태극기예요. 오.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있는 태극기가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태극기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현재 태극기고 네 번째가 김구 선생이 서명한 태극기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예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국기 능멸이다.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내란이며 반국가 세력의 신종 암호 이런 얘기까지 한 또 거예요. 신종암호 같은 소리. 그러니까요. 좀 모르면 좀 이렇게 가만히 배우려는 있으면 자세라도 갖고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예. 우습습니다. 네. 네, 웃기네요, 정말. 네, 네. 좀 배워라. 네. 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영을 두둔한 일본 매체가 있었어요? 네, 그 일본 시사 매체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네. 두둔하고 나서면 이게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JB 프레스라고요. 네. 그 이제 한국 사회 비판을 이제 현대판 연재자라고 또 규정을 한 거예요. 아니 이제 JB 프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하영 본인이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도 아니고 중저부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닌 것만큼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경향신문이 이제 낸 기사인데요 이게. 그러면서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 친일파 후손 논란이 이제 반복되는 배경에는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일로 형성된 부와 사회적 지위가 후손에게 이어진 역사적 불평등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도 계속 했던 얘기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 누리꾼들은요 다 알아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조상의 죄를 후손한테 묻는 게 아니라 후손이 조상의 친일 행적과 그 유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설명하느냐 뭐 이런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네.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고. 연좌제를 네. 묻는 게 아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를 지금 일본이 두둔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정말 되는 너무 거죠. 네. 양심이 없네요. 양심이 없는 거죠. 진짜 침략한 국가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오히려 이런 일을 뭐 그런 일이 있어서 하영 배우가 곤란을 겪는 걸 보니까 우리가 더 반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네. 한국한테. 야스쿠니 가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얘기 해야죠. 그러니까. 네. 에이,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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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튜브 채널들이 뭐 좀 긴장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구글 위험 분석 그룹 구글이 이제 2025래 2분기 영양 공작 보고서가 나왔나 본데 네. 여기에 이제 한국의 정치 유튜브 449개가 2분기에 계정이 폐쇄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이게 449개면은 굉장히 많은 건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네. 4월 달에 22개가 폐쇄됐는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한 채널 중심으로 그리고 5월 달에 367개, 전체 81.7%가 5월 달에 이제 폐쇄가 됐는데 이게 6.3 지방선거 앞두고서 집중적으로 차단이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특히 여기에는 한국 정부 비판 채널이 비판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채널이 142개,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이 71개, 특정 정치인 지지 채널이 58개, 그리고 정부와 특정 정당을 동시에 비판한 채널이 53개, 정부 지지와 특정 정당 비판한 채널이 43개, 그리고 6월 네. 달에는 60개, 60개가 채널이 폐쇄가 됐는데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채널 중심으로 이제 폐쇄가 됐다는 거고 근데 네. 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썸네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역시 그 정부를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채널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이제 구글과 뭔가 정부가 이렇게 짜고 하는 것처럼 또 그런 식의 어떤 악의적인 어떤 냄새를 피우는 채널들이 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그런 게 썸네일 같은 아니라 데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폐쇄당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정부를 비판하는 채널들의 네. 어떤 그런 조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그냥 어떤 그 내용 때문에 폐쇄됐다라기보다는 구글이 조사를 해보니 여기에 뭔가 좀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서 자발적인 개인 활동인 것처럼 위장한 어떤 그래서 좀 정당한 어떤 유튜브 생태계를 해치는 그런 채널들이 포착이 된 거고 그런데 그런 채널들을 살펴봤더니 유독 정치 채널이 많았고 그중에 또 그 6.3 지방선거 앞두고는 정부를 비난하는 채널이 많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좌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이제 폐쇄한 거고요. 그렇게 폐쇄하다 보니 이제 그쪽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 뭐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뭐 관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구체적인 운영 주체라든지 채널명 같은 것들 세부 정보를 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네.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걸 뭐 공개할 이유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고요. 그냥 없어질 채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찾아본 게요. 정광훈 TV 폐쇄됐는지 봤거든요. 네.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채널 중에 왜 안 들어갔지 싶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려가 되는 건 그것보다 더한 채널들이 폐쇄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뭔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착됐기 때문에 폐쇄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뭐 구글이 사실 이전에도 그런 거 안 했냐고요.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AI로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도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현상대로 진행을 한 거고 그게 보고서상에서 또 나온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이어졌냐면 태극기 일베 사이트 아웃이지. 뭐 돈벌이 정치 유튜브 보는 자들은 정치를 정치 사고 친다. 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중국 비판, 정부 비판, 계정 폐쇄, 구글 코리아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거. 좀 네. 말이 안 나오네. 댓글도 폐쇄를 좀 댓글도 폐쇄를 해주십시오. 구글. 그러게 네.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 또 네. 아래는 구글이 오히려 방송이 같은 것보다 믿음이 간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도 좀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신문윤리위가 AI 이미지를 실제 사진인 것처럼 사용한 매체들에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내외일보의 기사인데 너무 미국 리얼한데요. 헬기 너무. 네. 이게 헬기가 이제 폭파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제 이게 AI 생성 이미지인데 얼핏 보면 너무 실제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진처럼 사용한 언론사들이 신문윤리위로부터 대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저희도 이제 AI 이용해서 이제 한참 또 풍자 이미지 만들 때 네. 제가 좀 이렇게 실제 같으면 이거 완전히 허구인 것처럼 사파로 그냥 만들어 달라 막 이렇게 좀 주문을 말씀하셨죠?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이게 실제인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게 실제 같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더 애썼던 기억 저는 나세요? 그래서 그때 만들면서 네, 어떻게 하면 B급으로 만들까 맞아요. 그랬고 네. 사실 또 실사 이미지로 구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희는 실사 이미지처럼 네.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왜냐면 포스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구현했죠.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어떤 노인 한 명이 물건을 하나 이제 소주를 이제 훌쩍하는 모습인 건데 이것도 얼핏 보면 그냥 실제인 것 같잖아요. 기사 속 AI 이미지 갈무리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런 거 포스터로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실사처럼 만드는 건 좀 약간 그러니까요. 좀 뭔가 실제처럼 왜곡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혼동할 수 이미지가 또 노인층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마저 줄 것 같거든요. 저 봤을 때 너무 실사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문윤리위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하고 주의를 주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는 독자들이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AI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온라인에 가보면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그 AI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넣어보면 AI인지 판독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수고까지 들여야 되냐고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허구인 게 보이긴 하잖아요. 네. 네. 이데일리의 5월 22일자 기사인데 포르쉐 줄선 삼성 출근길 직장인들 현타 제대로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성과급 얘기 나올 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뭐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제목과 이미지를 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삼성은 성과급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조율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측과 노동자들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제목부터가 마치 이미 삼성 노동자들이 이런 성과급을 받은 것 마냥 이미지 보면은 이미 포르쉐 다 타고 다니는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스타일 문제가 아니고 그쵸. 왜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이제 실사처럼 하지 않은 거는 다행인데 네, 네, 요 제목이라든지 요 내용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두석 PD님과 이런 이미지들 그 쓸 때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썼던 기억 나시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 하지 않아야겠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없는 거를 음, 있는 것처럼만 안 만들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식전빵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은 이제 이준희 기자 만나는 날이잖아요. 네네. 화성에서 온 기자님. 네. 네.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들은 무엇이고,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당정에 이제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날이 너무 선선한 거예요. 오늘 많이 근데 더 기온이 높아진다던데 낮에. 아, 그래요? 근데 아침에는 너무 선선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을이야? 8월인데? 벌써? 막 그러니까 발라드 시리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을을 나만 못 느꼈구나. 나 너무 뛰느라고. 아침에 좀 바쁘셨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첫 곡은 나였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볼까 해요. 나였으면 좋겠다. 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널 보았을 때 울고 아무리 숨기려 애써도 눈에는 눈물 자국 숨길 수 없었지. 무엇이 너를 슬프게 하나. 누가 너를 울리나. 누구보다 잘 웃고 마음 따뜻한 너인데 누가 너를 그토록 서글프게 만드나. 어제 널 보았을 때 웃어 보였지.
한침 샘 자극 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못 들었는데? 노거송 나왔습니다. 네. 댓글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역시 당대표는 김민석. 네. 네. 그리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막판에 김용 후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는데 결국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일단 이해가 가는 부분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나뉘는데요. 네. 일단 김민석 대표가 된 거는 좀 다행이고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당청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랄까 대표가 활동을 잘하려면 이제 최고위원도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비율이 맞춰서 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뭐 원하는 후보와 원하지 않는 후보가 좀 된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최고위원이 전체 이렇게 9명이지 않나요? 나중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이 또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또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은 맞긴 한데 민심의 바로미터는 또 뭔가 견제와 균형을 또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실 앞으로 좀 걱정되는 지점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죠, 네, 그리고 있죠. 벌써부터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를 칠 거라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개인들의 좀 바람이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사람 일은 앞일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도록 그냥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잘 받들어서 정부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정부 여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비판할 것들이 있다면 건강하게 비판하고 그래야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저는 사실 조금 가외의 얘기였는데 그 부분이 되게 희한했어요. 그 왜 거의 그 전당대회에서 서커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매달려가지고. 네.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당내 갈등 이런 것보다 저기 그러니까 본인한테 마이크 5분 달라. 네 이제 그러더니 그러면서 네 구조물에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소방당국까지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아니 서커스를 왜 저기서 하나.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게 요구했던 거는 뭐 일단 당내 갈등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매달렸던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본인도 다치지만 거기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 또 끔찍하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발언권을 요청하더라도 네. 왜 이런 방법을 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점점 저는 이제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볼 때 우리가 왜 국민의힘 되게 과격하고 이런 것들 계속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왜 네. 저러나 저게 음. 공당으로서 할 짓이 아닌 행동들을 왜 하나. 근데 그걸 비판하면서 좀 민주당 안에도 그런 어떤 좀 과격한 행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함께 스물스물스물 같이 좀 물들어간 것 같아요. 전당대회 중에 뭐 특히 이제 취재 중에 강진구 기자나 뭐 저희 취재진들 같은 경우 많은 아, 그렇죠. 폭력행위들을 폭력에 노출이 됐죠. 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보기 좋은 전당대회는 아니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좀 해결해 가고 다시 좀 정상을 찾아가는 것도 좀 숙제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모습들이 많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이제 날 수도 있다는 걸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또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최소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라야죠. 그럼에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오픈한 형태로 전국 로케이션을 해서 흥행도 하고 어쨌든 잘 하는데 되게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폐쇄적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전국 로케이션으로 이제 흥행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여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쵸. 예, 그렇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런 불상사가 생길 뻔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스템 정비도 갖추기도 할 거니와 그리고 사실 요번에 또 얘기 나왔던 게 그 취재진하고 유튜브 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는 잘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취재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취재를 할 때 뉴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력적인 행위에 노출이 그대로 또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그 시스템 존만 갖춰놓고 운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 인력도 배치하고 또 사람들의 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사실 축제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되는데 너무 몰입해서 어떤 이제 특정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뭐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취재까지 방해하는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네. 자체가 좀 많이 후퇴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이나 극우들의 행태가 항상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물스물 우리 네. 안에 스며들어오는 음. 그 약간 폭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를 뽑는 이유가 사실 뭐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입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뽑은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내가 뽑았던 사람이 일을 잘해서 뭐 나라가 잘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차원까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성에서 온 기자 만나서 또 얘기를 추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해 볼게요. 네. 네, 이준희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 잘 잘 들어오나요? 들리세요? 잘 네, 들어오나요? 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그럼 얘기를 좀 나눠가 볼게요.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일단은 네. 좀 답답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뭐, 다들 비슷한 심정이실 텐데, 이제 이재명 정부 초입이잖아요. 1년 지나서 이제 2년차 본격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가장 많이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원하는 지점이었을 텐데 그런 바람을 좀 받아 안아서 제대로 된 그 지도부를 선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래서 얼마나 이제 당 정이 협력하고 문제는 또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계파가 많이 나뉘어서 이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네. 봉합하고 화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관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우선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출마했던 특히나 당대표 후보자였던 김민석 이제 당대표,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이 대립과 갈등, 네. 이거를 메우는 게 가장 음. 시급한
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네네. 대략 7가지 정도로 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게 당내 통합이잖아요. 통합. 네. 통합의 과제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중요한 이제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검찰 개혁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형사 사법 체계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이전 그 역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고 또 강조가 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제도 개혁입니다. 언론 제도 개혁을 음. 비롯한 그 사회 개혁 과제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정 관계입니다. 당청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순서상의 뭐 중요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 민생 경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금 이 민생 경제 부분 안에서도 부동산 문제, 주거,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주거 안정 대책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9,000 이상 올라갔다가 한 9,300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6,000 후반, 뭐 7,000 조금 갔다가 지금 그 언저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 민주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뭐 2030년 대선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이제 대법까지 만약에 그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내년 초에 4월 정도에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공천 혁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외연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 연동해서 민주당 내에 당내 민주주의 강화 이 정도. 그래서 한 7개 정도의 과제가 좀 김민석 지도부 당대표 체제 앞에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초청해서 만찬을 갖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어제 음.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제 이제 저녁이죠. 저녁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19일에 새 당대표인 김민석 대표, 그리고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이 3자를 3명을 청와대로 이제 초청해서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 대화 시간을 갖겠다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역시 대통령도 또 청와대도 지금 어떤 그 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에 서로 간의 어떤 상처 그리고 내홍 이런 것들이 좀 심하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봉합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명을 이제 새로 3분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전에도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도 선거 이후에 박찬대 당시 후보, 지금 이제 인천시장이죠. 2명을 또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전례를 감안하고 또 이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3명, 이제 3명의 후보자가 뛰었고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해서 3명을 초대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다른 경우에 보면은 새로운 지도부를 이렇게 초대가 대화를 하거나 뭐 독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립 갈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하나의 목소리로 좀 통합해서 일치단결해서 가자.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표명하려고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 만남이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좀 스타일이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뭐 네,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네. 치열하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이게 원팀이다.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생한 다른 후보들도 이제 불러서 이제 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어느 한 노선 개파의 뭐 지도부인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 그리고 민심의 어떤 민의를 잘 받들어야 될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역할을 생각해야 된다. 요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 얘기는 아마 내일 있을 모임 그 전체가 아마 공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보면 이제 그 모두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로 이런 그 만남의 경우 네. 비공개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초반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인사말이나 그 김민석 당대표의 말 그리고 또 정청래 또 송영길 후보의 말 그런 아마 그 초반 부분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부 이제 좀 보면은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알 수 있겠죠. 예. 네, 저는 사실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이게 네. 좀 화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찍히기는 합니다. 특히 어떤 개파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당연히 뭐 사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지금 수석 최고가 이제 최민희 의원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중에 최민희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받을 지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 언론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중에 하나는 이제 후보 특정 후보라고 뭐 지칭하기보다는 이제 일부 후보가 이제 보여준 언론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불편했습니다. 불편했고 그리고 또 특정 후보의 지지자, 지지층들이 뉴탐사나 또 일부 언론의 그 보인 또 모습 또한 되게 좀 실망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그 5점 중에 그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강훈식 실장이 예방을 했잖아요. 그 김인석 신임 당대표를 예방을 했는데 김인석 당대표가 벽이 없는 원팀 완성을 이제 기대한다.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팀,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 과정도 앞으로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극복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네. 어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 지금 남부지방에서 큰 비가 와서 지금 피해가 이제 발생했는데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고 김민석 새 당대표가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거제로 갔잖아요. 네네. 이제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그 SNS 올린 글을 이제 제가 봤는데 3시간을 달려가지고 거제에 도착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정부 등에 소통해서 긴밀하게 좀 대응할 것들을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거의 뭐 자정 넘어서 제가 그 본 시간은 새벽 1시 한 29분 정도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올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거제니까 또 서울까지 올라오려고 하면은 한 4시간 걸린대요. 4시간.
4시간을 달려가지고 서울로 돌아온 거예요. 복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현충원 방문해서 이제 에, 헌화를 하고 현충단 참배를 하고 방명록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첫날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 이 큰 비가 왔잖아요.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또 안전 문제 강조하면서 지금 임기를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당과 이제 청와대가 하나의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전당대에서 빚어지고 발생했던 이런 우려나 미흡했던 점들을 이렇게 극복해내고 당정이 혼연일체된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당정이 이제는 좀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조 체제를 잘 유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든지 개혁 입법 처리 같은 것도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또 시민들의 어떤 마음이 좀 시원해지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앞서 7가지 얘기했는데 음. 조금씩 간단하게만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당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당대 과정에서 빚어진 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뭐 개파라고 할까요? 어떤 진영 간의 갈등, 대립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하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기대와 달리 지금 낙선한 분도 있고 하는데 당내와 당내 외부 간의 이런 갈등과 대립 구조를 최소화하고 그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 역시 그 김민석 당대표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당이 아닌 김민석의 당이 아닌 전체 당원의 당, 이른바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금 뭐 150만 뭐 이상이잖아요. 전체 당원의 당 그리고 국민의 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진영, 개파 간의 갈등 구조를 이제 극복해내는 과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10월에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뭐 수사권 뭐 보안 수사권 이게 쟁점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 이제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문제점이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쵸.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경찰 수사권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수사나 또 피해자 보호 이런 부분들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게 대통령도 경찰의 어떤 뭐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뭐 이제 암장 이런 것들 문제를 막 들쑤시면서 그래서 보안 수사권 필요했잖아. 검찰에게 줘야 됐잖아. 이렇게 논의가 가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정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논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 그 제도 개혁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쉽고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많은 또 국민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민석 당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언론 개혁에 관한 부분을 뭐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부분에 관한 이 대책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하고 조금 그 다른 후보와 다르게 포털 뉴스의 개혁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정부 광고 부분 또 개선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적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 언론 제도 개혁 특위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 그 위원회 안에 당 내부 그 조직이나 인사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레거시 기성언론 중심이 아니라 뉴미디어, 이제는 뉴미디어가 중심인 그런 미디어 환경이 구축된 시대잖아요. 또 시민 대부분께서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SNS 등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또 보고 언론에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터넷 기자협회와 같은 뉴미디어 기자들, 현장에 있는 유튜브들과 같이 또 소통하고 또 사회 각계와 소통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 기자 단체가 이 언론 제도 개혁 특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언론 제도 개혁 실질적 방안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청 관계를 이제 더 강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청 일치 얘기를 하면서 야, 당이 청와대 대통령 밑에 종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이제 일부에서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요, 김민석 대표의 어떤 기질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온 이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당청 일치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값이고 저는 김민석 그 후보가 이제 대표가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봅니다. 선거 전당대 그 막판 직전에 부동산 부분의 그 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또 시민의 목소리,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당 입장들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청이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일치가 되되 종속되지 않는 그런 당청 관계, 당정 관계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 부분에서 이 부동산 부분에 관한 부분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부분을 이제 개혁하고 안정화시키는 그 방향은 옳다고 보거든요. 네. 정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이 얼만큼 그걸 받쳐주고 있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많은 국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집값 부분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게 핵심은 지금 공급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이 중요하긴 하는데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뭐 아파트든 뭐 이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예. 결론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럼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냐? 공급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고 갔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 역대 정부에서 이제 지난 정부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은 그 규모가 어찌됐든 간에 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시 제도의 개혁 부분, 강남 8학군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값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학원 있잖아요. 학원, 역세권 중심으로 학원이나 학원가 부분도, 학생 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서울대 중심으로 한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나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구조, 이 학원과 밀집된 학원과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줄어들었는데 학원비는 더 올라가요. 네. 사교육비는 더 올라가고, 거기에 연동해가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 부분은 레버리지 ETF,
그 인버스 등 이제 레버리 인버스 ETF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시장 특히나 뭐 반도체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주식까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한 30%더 밑으로 이제 그 대폭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이른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되게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보완책이 마련돼 있긴 한데 되게 미흡합니다. 이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더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 대책을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5번째 공천학식 외연 확대, 뭐 당내 민주주의 강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짤막하게 시간상 짤막하게 드리면 공천 혁신 부분에서 이번에 그 정정래 후보가 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죠. 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부분에서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공천의 잡음이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그쵸. 특히나 누탐사가 이제 불의 고리에 출판다고 그랬지만 누탐사가 지난 몇 달 동안 뭐 몇 달 이상이죠. 거의 뭐 6개월 뭐 1년 정도 그 이상 집중 취재하고 보도한 그 과정에서 확인돼 밀실 공천 또 여러 가지 또 개파 공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승래 후보가 패하는데 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 기준이나 검증 방식, 경선 방식, 여론조사 반영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또 일부 당대표 세력, 또 개파 중심의 그런 밀실공천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이 네.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투명하고 납득돼야 되고 공정한 기준이 의해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 어제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락 연설을 하면서 또 선거 과정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개혁적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누탐사가 호남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산 지역 특히나 그 부산에서 사상 구청장 공천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사안이 발생해서 이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금 부산 경찰청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이 관련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이제 그 선거 과정 때문에 뭐 조금 입을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거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할 말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씩 네. 공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런 그 공천 과정에서 지난 그 공천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반드시 뭐랄까요?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외연 확대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고리가 청년청의 그 지지율이잖아요. 그 중도 청년청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더 넓게, 더 높게, 더 낮게 한마디로 더 넓게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 좀 핵심적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민주당이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 권리당원 중심 얘기를 하는데 이번 그 국민 여론 조사 30% 반영과 권리당원의 그 결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그 당대표 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과제거든요. 근데 그 권리당원 중심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국민 전체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전당대 과정에 제가 몇 차례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가봤는데 요즘 얘기하는 그 하드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13마리
모두를 쓰더라고요. 모두의 민주당이에요. 모두의. 이제는 당원 중심에서 모두의 그 민주당, 국민의 민주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과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도를 복원시키고 더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 중심의 이런 그 민주당이 아니고, 호남 전체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 영남, 강원, 제주, 전국적으로 이 민주당의 외연이 확대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이제 시급해 보이거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그 회의나 이런 그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은 논의 과정들을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정래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물러나는 과정에서 당의 의원총회를 다 공개하겠다 그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의원총회 그리고 최고위원회 포함해서 당의 주요한 그 의사 결정 과정의 그 내용과 구조, 이런 부분을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당의 회의를 온라인 공개를 저는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또 쟁점이 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중 당적자, 네. 그리고 유령 당원, 그리고 일부 특정 종교 세력의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 당적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유령 당원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정당법도 있는데 정당법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이중 당적자들을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밝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네. 당 내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그 당적자들이 주기적으로 6개월이든 1년 단위로 갱신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 신병 있네요. 절차를 네.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갱신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갱신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당원인지 권리 당원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2중, 3중 이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철저히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해서 실제 자기 주거 지역과 거주지가 다르거나 네. 엉뚱한 대리로에가 등록했던 이런 찾아보면 아마 저는 그 사례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제 가려내야 됩니다. 가려내서 민주당의 실질적인 당원을 이제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 일부 특정 종교 세력의 개입 부분도 지금 필요하면 특검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인석 대표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후속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당직자도 아니고 제가 당원도 아니고 제가 민주당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누탐사가 지난 수개월 과정 속에서 욕도로 먹고 폭력행위까지 당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특히나 그 전남 지역에서 일부 시군 돌면서 취재하면서 하겠는데 여러 가지들 다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데 이 숙제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일반 국민분들도 정말 성숙한 눈으로 응원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들을게요. 네. 끝으로 그 전당대 과정에서 구호 캐치프레이로 했듯이 특정 당원, 개판 누구의 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 시민 모두의 민주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김민석 대표 체제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립과 갈등을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을 보고 특히 민생 경제 회복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민주당이 혁신하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알겠습니다. 언론 네. 제도 개혁을 음. 위해서 뉴미디어,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같은 단체를 포함해서 저는 구조적이고 실질적 방안을 좀 민주당이 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희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길어졌네요. 바로 네. 넘어갈까요? 저 음악을 듣기에는 시간이 좀 빠질 것 사실 인터넷 같아서. 네.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대한 언론들에 대한 필요성, 그런 대한 언론들이 정말 안정적인 토양 아래 좀 취재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또 그런 건강한 대한 언론들이 커나가는데 필요한 것들 좀 이제는 세계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정말 동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인터넷 기자협회가 그동안은 어딘가에 출입하기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토양을 그래도 만든 게 우리 이준희 기자님이세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준희 기자님도 또 뜨겁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작사했던 네. 곡이죠. 신문소년. 이준희 기자의 삶을 가지고 제가 작사했던 건데요. 오늘은 이 노래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뛰어다니던 소년 매 가스에 취해 아찔했던 밤 지나도 고사리 손으로 신문을 나르며 새벽을 깨웠지. 그 소년 무엇을 꿈꿨을까? 그 소년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그 소년 바보가 되었지. 제목 하나 챙길 줄 모르는 바보. 약삭 빠른 세상의 계산기 앞에 오직 우직한 마음만 주던 바보. 불의한 세상에 맞서다 다친 가슴으로 더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 어두운 계엄의 밤 한달음에 달려가 동이 될 때까지 진실을 묻던 사람. 경비당 거친 손에 내 동댕이 쳐져도 차가운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멈추지 않던 외침, 꺾이지 않던 질문, 그 불꽃 같은 심장을 우리는 기억할게요. 네, 신문소년 듣고 왔고요. 다음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일조권을 침해, 아파트들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는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생리로 이끌었던 그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991년. 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민변에서 활동을 했었던, 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의제를 다루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에 맞춰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청구를 이끌었던, 이 환경권을 수호하기에 앞장섰던 그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의외의 인물. 그렇죠. 네. 그가 바로 정말 이런 과거가 있었어? 지금 믿기지 않는 사람이죠. 오세훈. 네. 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번번이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의 이런 얘기는 굉장히 가소롭다, 웃기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이두석 PD가 한번 주제를 가져와서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다. 오늘 2탄입니다. 네,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들 주택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를 여의도 공원을 용산. 용산. 죄송합니다. 예, 용산. 죄송합니다.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 네. 용산에 이제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 네.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태릉
태릉도 네, 예. 태릉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오세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거의 이유를 뭐로 들고 있냐?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걸로 이런 어떤 녹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본인의 세를 규합했던 일이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특히 태릉시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여기를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음, 근데 이때도 오세훈이 특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음, 그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해라. 라고 하면서 이걸로 좀 표를 얻는데 도움을 얻었다. 특히 이제 노원구에서 표를 좀 얻어보려고 했었던 일이다라는 비판이 환경단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이 태릉 CC를 이제 여기에다 주택을 짓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맞지 않다라고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오세훈의 행태를 이 당시에도 환경단체에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진심이 아닌 거죠. 그냥 본인의 표몰이를 위해서 네. 하는 행태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환경단체도 봤던 건데요. 네. 일단 오세훈의 얘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그린벨트 해제는 많이 반대합니다. 네. 물론 이제 태릉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엄청 그래서 넓죠. 그중에 뭐 일부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거는 뭐 또 그중에 일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이 여기 태릉 CC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는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비오톱 1등급지예요. 그러니까 비오톱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 환경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고 이제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오톱 1등급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지역에 해당하고 수령이 수백 년에 달하는 고목, 법정 보호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맹꽁이라든지 하늘다람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생태 공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 생태 공간을 훼손하는 일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단체들은 이게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녹지를 존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태릉 여기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장소에 어떤 고밀도 아파트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뭐 근본 대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네.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오세훈의 얘기를 넘어갈 건데요. 자, 그래서 태릉 CC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사실 말로는요, 오세훈 시장이 녹지 공간을 늘려야겠다면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역시 환경단체 출신답게 녹지 보존에 굉장히 힘쓰는 사람이네라고 잘못 비춰질 수도 있죠. 이 정원도시 구상을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산을 한 6,8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서울 어디서나 5분 안에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 그럴듯해요. 일단 네. 그쵸. 그렇던데요. 뭐 녹지 혹시 사시는 곳 앞에 녹지가 있나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석촌호수가 있긴 한데 녹지로서는 좀 부족하긴 하죠. 석촌호수를 녹지로 볼 수는 없죠. 그 옆에 석촌호수 그와 도로 중간중간에 살짝 없어요. 말하는 건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게 잠실은 5분 거리예요? 아니죠. 네. 5분은 더 걸으셔야 될 것 같아. 그렇긴 한데 거기도 사실 녹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잠실의 녹지는 올림픽공원?
그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5분 거리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냥 공원이니까 녹지라고 예,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음. 네. 어쨌든 5분 안에 잔디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활권 녹지 공간을 이제 목표로 해서 서울 초록길 같은 것들을 완성하겠다. 뭐 이런 음. 굉장히 포부를 밝혔죠. 네. 말만 들어오면 그럴듯해요. 네. 그 실제로요. 서울특별시의 도시수 면적이 좀 증가하기는 했어요. 음. 2021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다시 들어오고 나서잖아요. 좀 네.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오세훈이 정말 일을 했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면적이 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세훈이 뭐 아예 없진 않겠지 한 게. 네. 또 그렇게 해서 늘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빠져있던 공동주택단지 녹지 같은 것들 통계에 지금까지 안 잡혀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대거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편입을 시켰고 하천변 음. 녹지 같은 것들도 좀 새로 조성이 되긴 했고 그리고 체육공원에 신설됐거나 과거 통계에서 누락됐던 어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실측해서 반영을 했다. 물론 이제 꼼꼼하게 실측해서 반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상 증가분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락됐던 거를 포함시킨 거.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럼 실질적으로 체감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시는 공간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주변에 녹지 공간이 늘었다고 실감이 가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서울에서 녹지 공간을 겸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녹지 공간을 만나려면 내가 마음 먹고 공원을 가야 돼. 맞아요. 네. 네. 그쵸. 다행히 저희가 사는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도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송파구로 이사 왔을 때, 사실 그 부분을 크게 느끼긴 했어요. 음. 와, 여기는 되게 녹지가 많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는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느낌보다는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빨라요. 네. 네. 답답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늘이 스카이라인이 안 보여 이제는. 스카이라인이 다 망가져서 더군다나 이제 하늘이 잘 안 보여. 문정동 포함해가지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밀접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우, 그러니까 할 수가 이제 없어. 원래는 뭐 도로 속도를 서울시에서 이제 어쨌든 50km 이하로 제한해서 시내를 달리게 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송파구는 그거 없어도 어차피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그 이하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됐거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오세훈이 얼마나 녹지를 훼손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아, 이건 참. 네. 정말 욕 나오죠. 네. 한숨만 이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음.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대형 선착장, 수상시설을 들이기 위해서 여의나루역, 한강공원 둔치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공사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리던 녹지와 수변 휴식 공간이 차단됐었죠. 그래서 자연성이 훼손됐다. 네. 이 공사하느라고 이미 훼손된 자연성들이 어떡할 겁니까? 여기 지금 사실 한강은 우리가 그래도 누릴 수 있던 녹지 공간이었잖아요. 여기에 크레인들을 대거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녹지 공간들을 우리는 빼앗겼었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잖아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뭐 배 안전성이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500억 정도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거의 2천억 가까이 불어났을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1542억? 뭐 이렇게 네. 돈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고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배를 사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선착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그거를 꼼수네요. 이른바 꼼수. 네. 뭐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쪼개기. 아,
쪼개기로 예산을 쪼개기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그 중앙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 가려고 우리가 왜 양평 같은 곳들 이제 양평군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어떤 개발 사업주들한테 쪼개기로 토지 쪼개기 해가지고. 네, 네. 그거를 쪼개기로 허가를 계속 내줘가지고 네, 왜 네, 양평에 거기 교원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런 뭐 양평의 교원그룹 회장의 뭐 자택을 짓는다, 저택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네. 뭐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근데 그거를 쪼개기로 해가지고 허가를 다 내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서울시가 예산을 쪼개가지고 이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의 2024년, 2025년 계획 어디에도 한강버스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짚고 싶은 건 또 하나 뭐냐면 이 선착장이라는 거가 예를 들어서 선착장에 들어오면은 뭐 대기실 있죠, 매표소 있죠, 편의시설 들어오죠, 육지와 연결하는 뭐 통로, 주차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수변에 짓는 거잖아요. 이걸 드리는데 그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가 네. 여기에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가 그럼 임대료를 낼까요? 안 내겠죠. 이게 이 수변은 네. 이 수변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얘기가 뭐냐면 위험은 공공이 안고 이익은 민간이 본다는 거였어요. 이거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그 주식회사 한강버스라는 곳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SH와 주식회사 이크루즈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었는데요. SH가 51%, 이크루즈가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가 이제 최대 주주인 건데 이크루즈는 이랜드 계열의 회사거든요. 이랜드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크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액만 투자를 했어요. 네. 네. 이 재정을 거의다가 이제 공공이 부담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금융권에서 대출도 대거 받았고 보조금, 서울시 재정 등을 합쳐서 공공 부담금이 전체의 한 70%를 차지했던 거고 민간 같은 경우는 이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그 직접 출자금이 49억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뭐 미미한 한 3%도 안 되는 비율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의결권이라든지 배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분의 25%가 무의결권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의결권이 24%로 낮아졌지만 배당은 지분율의 49% 그대로 가져가도록 이제 불공정하게 설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적게 하고 본인들이 얻는 이익은 많도록. 네. 이쯤 되면은 민간 기업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배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예.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한강버스 운영사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 올해 4월 기사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강버스 같은 경우도 뭐 주말에는 비용을 높인다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까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충격받았던 게 네. 한강버스 만드는 공장 갔었는데 그 공장이요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가득 쌓인 공장에서 한강버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그렇게 부실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버스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뭐 좀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했을까라는 뭐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본 잠식까지 갔다고 하니까 한탄스럽고 저기 풍년초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에 관련된 비용은 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그 수면일에서 조금 뭐 아무 비용도 내진 않는데
공유수면 점용 허가라고 해서 사용료는 또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 하시네요. 그 사용료는 내긴 하죠. 근데 네,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쨌든 그 토지를 어디 임대하게 됐을 때와는 조금 다른 다르죠. 개념이죠. 네, 다르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떠올랐었죠. 네. 특히나 이제 홍보비 같은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홍보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행돼 있었어요. 총 4억이 넘게 집행돼 있었거든요. 4억이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무승객 시범운항 체제로 물러서게 되면서 이거 홍보비 광고비 들였던 거 거의 뭐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었죠. 왜 썼는지 모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던 이 한강버스. 이거 사실 이런 것들 만들면서 특히 그때 뭐 세금 둥둥섬이라고 저는 일컫는데 네. 그런 것들 만들면서도 거기 이제 그 물속 아래에 있는 생태계 교란 같은 것들 굉장히 우려스러웠었고 네. 그러니까 녹지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계속 교란시키는 일들을 계속 환경단체 출신이라고 하는 이 오세훈이 얼마나 많이 했나. 네. 자, 그리고 한남 근린공원. 여기를 보통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발되지 않은 공원 부지,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이제 공공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지만 공공을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그 녹지 공간들이 있는데 이제 일몰제 이후에는 이거를 민간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네. 것들인 건데 이거 이제 한남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그 일몰제가 이제 다가왔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녹지를 사수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본인들이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본인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의 소유주는 부영주택이었거든요. 부영이었거든요. 그 여기에 그냥 개발해라, 니네가. 말이나 하지 말던지. 네, 그래서 민간 개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어떤 지적을 받았었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그때 당 2020년 이게 7월 달이 일몰되는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요때 그 일몰제에 들어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유지시키겠다라는 어떤 계획으로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었지만 이제 지키지 않았던 네. 그 사례인 거고. 네. 구이공원. 이거 같은 경우는 동서울터미널을 현대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동서울터미널 보면은 좀 낡긴 했어요. 낡긴 했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삐까번쩍한 거 좋아하는 오세훈의 눈에는 굉장히 성에 안 차긴 할 거예요. 네. 여기를 현대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이 공사하는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를 구이공원으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구이공원을요? 네, 구이공원의 구이공원을 네. 이제 그 동서울터미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뭐 어쨌든 임시로 쓸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이공원으로 활용해서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구이공원 지하에 3층 규모의 임시 터미널을 조성해서 3년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공원 밑에 지하 3층에 임시턴을 만든다라는 건 지하 3층에 무언가가 지금 있어요? 없는 거면 완전 공원을 파헤쳐야 공원을 되는 완전 거잖아요. 파헤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거를 그렇게 쓰고 나면 이후에도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여기서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랬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계속해서 빚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계속해서 공원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면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싫어하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가 동서울터미널 개발 다시 탄력받나 발목 잡던 EMC터미널 해법 찾았다. 그래서 이거를 구이공원 옆에 있는 테크노마트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좀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구이공원도 재조성을 하겠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공원을 더 리모델링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뭐 지상은 공원, 지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시설도 생기고 거기 체육공원도 생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오세훈이 해왔던 것으로 볼 때 이 공원은 굉장히 인위적인 공원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위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한강 그러니까 뭔가 건축을 하든지 개발을 해야지만 이제 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지하에다 또 복합문화공간, 체육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또 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온전하게 기존의 공원이 가지고 있었던 생태계가 유지가 될까 싶거든요. 공원도 생태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고요. 네. 자, 이 밖에도 입이 아픕니다. 얘기하려면 은평구 혁신파크, 이거 오랜 기간 그 지역 주민들의 소통 그리고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던 서울 혁신파크를 폐지하고 여기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했었죠. 네. 이 과정에서 여기 들어가 있던 단체들, 입주 기업들 퇴거당했죠. 항상 이게 문제예요. 출구 전략이 안 좋아요. 항상 네. 보면 뭘 하면은. 그런데 결국은 이 계획이 좀 표류하면서 건물들이 철거된 지 장기간 그냥 방치가 돼서 비판을 받았고요. 남산 곤돌라 사업. 여기에 이제 특정 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곤돌라 사업 케이블카를 운영해왔다. 서울시가 이제 공공이 나서서 이걸 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특정 기업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던 거를 공공이 맡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야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환경단체들은 서울시 니네 제발 그거 하지 마라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느라고 네. 지금 이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알아? 그거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공공이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다른 민간 사업자 지정해가지고 운영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겠죠. 그럼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민간 사업자 또 지정하겠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결국은 이제 또 본인 식대로 개발한 다음에 다른 민간 사업체 운영해가지고 또 하다가 또 출구 전략 부재로 또 무슨 일을 겪으려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탄천 파크 골프장 조성. 탄천 그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인근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하천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녹지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골프장 세운다는 거 결국 인위적으로 잔디 깔고 그런 거니까 다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냥 하천변을 생태계가 잘 유지하게끔 좀 이렇게 장마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범람하지 않도록만 약간 두고 조성한다든지 그 정도만 해가지고 잘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여기에 파크 골프장을 또 조성하면은 기존에 뭐 있던 공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변 감성 도시 혹시 아세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네. 이게 그 오세훈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 한강에 특히 왜 반포대교에 그 불빛 나오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뭐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명소가 됐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보면 수변 감성 도시 뭔가 물과 함께 친숙하게 시민들이 거기서 여유롭게 논이고 즐기고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느라고 하천 제방 나무를 싹 다 제거해가지고요. 참.
그리고 거기 이제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공목들도 많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나무도 많을 텐데 그냥 그렇게 뭉텅뭉텅 잘라가지고 근데 이거를 네. 하게 되면은 이런 나무와 수목들을 베어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결국은 뭐를 조성하게 되느냐 상업 편의시설이나 카페 같은 것들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천 자연성이나 녹지 당연히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세훈이 계획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 문득 든 생각은 뭐 네. 용산 개발한다느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녹지 훼손한다고 반대하는데 이런 시설들만 그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사실 그 좀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걸 원활하게 하든지 이거는 인위적으로 항상 개발해서 뭔가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수변 감성 도시를 뭐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게 일부 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이 완공이 좀 지연되거나 뭐 이런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당연히 이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녹지를 살리는 거죠? 이런 의문을 당연히 제기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오세훈이 지금 무슨 녹지 운운 음, 하는 겁니까? 네. 오히려 사실 녹지 공간을 늘리고 어떤 생태계 보전을 하는 데 힘썼던 서울시장은 누굴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죠. 네. 네. 사실 저는 사실 지금 정부가 좀 조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1년간 어떤 당정 간의 어떤 그 불협화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30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좀 조급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조급증을 좀 버리고 오히려 이 시기에 박원순은 뭘 했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돌아보는 거 그리고 네. 오히려 지금의 어떤 정부 정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제거하고 오히려 지방들을 같이 좀 살 수 있게 그 지역 발전도 네, 지역 발전, 네, 지역 골고루 발전을 이루어져야 시키기 되는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전략들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메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지역 균등 발전에 어떤 기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계획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걸려요. 그게. 네. 그럼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어쨌든 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특히 청년이나 신혼 세대가 그 주택이 없어서 이제 문제잖아요. 최근에 뭐 페퍼스 같은 경우에도 조롱도 받고 막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녹지 보존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청년들도요. 그냥 뭐 닭장 같은 곳에서 그냥 출퇴근만 하고 영혼 없이 사는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박원순 시장이 했던 녹지 도시재생 사업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또 사실은 이제 그 좀 따져보면 부동산도 이제 비는 공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뭐 무슨 뭐죠? 어떤 이제 무슨 산업 무슨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했던 빌딩 같은 것도 이제 사실 공실들도 많고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또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실 잘했던 게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도시 재생을 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개발할 여지도 있는데 일단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다?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저희 먼저 시청자들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군 기지가요. 환경 오염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거기에 저희 또 뉴탐사에서 예전에 다큐도 만들었었는데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 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오염도를 제거하면서 또 부지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 이후에는 오염도 문제 때문에 공론화되고 엄청 말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졸속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일거에 오히려 개발하려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부메랑으로 다가서 타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부 좀 볼게요. 네. 경의선 숲길,
경춘선 숲길을 만들었었죠. 네. 그러니까 과거 기차가 다니던 철길을 이거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방치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녹지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저기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기. 낭만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 철길 거기서. 홍대만 해도 막 그런데 거기 딱 바로 지척에 이제 녹지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가봤더니. 그리고 네. 마포 문화 비축기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좀 통제되어 있었던 석유 비축기지. 이게 유휴 산업시설이었던 거잖아요. 네. 여기를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 생태공원으로 재생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서울로 7017 노후화됐던 여기도 이렇게 철거될 위기에 처했던 서울로 고가도로를 차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중 보행 정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녹색 보행 뚝방길을 조성하고자 했었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네. 합교숲 조성, 옥상 정원. 그러니까 학교 담장을 허물고 여기 나무를 심어서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학교숲을 만들고 공공건축 옥상이나 짜투리 땅을 활용한 어떤 녹지 공간, 그러니까 자투리 땅들까지도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렇게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재생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오세훈의 사실 그 녹지나 어떤 이런 생태계 도시 디자인, 약간 디자인 쪽에 좀 오세훈 같은 경우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이유는요. 노세훈이 아무리 정원도시 서울 이런 것들을 부르짖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세훈의 어떤 녹지 그 구상에는 자연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철학이 인위적이에요. 없어요. 철학이. 네, 인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 예를 들면 물레동 얘기를 좀 해보면요. 물레동도 사실 공장터였는데 자연스럽게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그 공장터를 잘 살려서 문화 코드를 만들어냈잖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구두방이 있던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쨌든 성수동 자체도 그 문화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업 공간을 만들어냈던 되게 좋은 사례란 말이에요. 녹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떤 개발을 할 때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면은 도시인과 어우러져서 녹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보면 아까 한강변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업 무슨 카페를 만들겠다. 왜 만드나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잔디를 깔았어요. 네. 그 잔디를 깔았는데 거기에 이거를 인공 잔디를 깔았어요. 네. 그러면 그게 녹지입니까? 녹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짚고 싶은 게 오세훈이 지금 녹지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을지로 삼가 거기 재개발하면서 거기를 공원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우리 그때 취재했었던 커피 커피함이 한약방이라든지 있었죠. 네.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는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이미 커피 한약방 같은 경우는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잖아요. 레트로죠. 네, 근데 레트로. 그런 거를 네. 다 이미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오세훈이 보기에는 너무 뭐 옛날 오래된 감성이고 본인은 좀 더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할지도 모르겠죠. 오세훈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명소가 됐는데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경희궁 일대 같은 경우도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거기 그 경희궁 옆에 돈이문 박물관 마을 잘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의식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거기를 명소로 잘 살려놨잖아요. 맞아요. 거기 관광객들이 뭐 주말에 어마어마했더만요. 네, 근데 거기서 잘 사업하시던 분들 갑자기 서울시에서 뭐 이상한 잣대 들이대면서 싹 나가. 그리고 버티고 있는 분들은 니네는 불법 점유자야. 이러면서 거기 공원화 사업하겠다. 심지어 그 공간도 사실은 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 민간에서 잘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유치해가지고 만든 건데 오히려 나중에 내쫓는 형국이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추구 전략이 항상 문제예요. 네,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오세훈의 과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마무리도 오세훈의 과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읽어볼게요. 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그 안에 이런 시설, 핵발전소, 골프장, 스키장 등 수만 평씩을 만들도록 해주려는 정신 나간 나라님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정치 뒷돈 마련을 위해 이런 사업들을 이권 사업으로 만들어 키워주고 허물덮기에 급급해왔던 몰입애들이 우리와 한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국토를 황금거위로 믿나 보다, 마술상자라 믿나 보다, 오늘 이만큼 파먹어도 내일 또 그만큼의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 우리에게 봉사할 줄로 아는가 보다, 겁없이 잘라내고 파헤치고 더럽혀도 그들이 용서해 줄 걸로 믿나 보다, 수만 년 후 자손들의 몫을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다 쓰면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을 걸로 아는가 보다. 네. 네. 이게 1995년 8월 22일에 작성된 편지의 한 대목인데요. 네.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네. 그 당시 환경 변호사였던 오세훈이 네. 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낸 대외 서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오세훈 맞아요? 선배님 편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네. 네. 참. 네. 자, 오세훈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정부의 어떤 부동산 개발 정책이나 이런 것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오세훈은 본인의 행적이나 돌아보고, 이거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함께 위민하는 전략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정부 흔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싸질러 놓은, 전 이렇게밖에 표준 부여 못하게 싸질러 놓은 것들이나 해결을 하십시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 꽃밭을 걷는 양이님, 싸질러 놓은에서 크크크크이신가요? 아니 근데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네. 네, 딴지타파님, 국토 균형 발전은 중앙 정부가 기획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맡겨놔서는 난개발이 된다. 그렇죠. 국토 균형 발전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국토 균형 발전에 우리가 조금 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도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당장 저한테도 서울 떠나서 지방에서 살아라고 하면은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역 발전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이준희 기자님이 교육 문제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이제 크다. 강남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역에 사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전 지역 내려가요. 저도요. 그런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조성돼야지만 부동산도 같이 따라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발전도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래서 기대 걸어보는 거, 어쨌든 메가 프로젝트가 좀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어쨌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부도 조급증을 버려야 되는데 시민들도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 시민들이 조급증을 벌여야지 정부가 좀 뭐랄까, 그 말씀하신 바대로 어쨌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네.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좀 오랜 동안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각자의 욕심들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게 정말 말입니다. 쉽지 않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려워요. 어쨌든 쉬운 문제는 결론은 아닙니다. 오세훈은 빠져라 좀. 네. 네. 아까 쓴 편지 그대로 다시 필사해가지고 서울시에 보내고 싶어요. 괜찮은데요? 필사에서. 수신처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네, 서울시로 네. 네, 우리가 함께 보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도 드네요. 네. 그러면서 네. 오세훈이 할만 좋겠어요? 하한입니다. 할만 하한.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 곡은 뭘 들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발라드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고 싶다. 아, 보고 보고 싶다. 싶다. 네. 그러니까요. 보고 싶네요. 네. 누가 보고 싶냐? 네, 노래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라고 할 뻔했어 지금. 여러분,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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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안녕. 보고 싶다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네가 소중하듯 나도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세상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비다툼하며 살지 않아도 누군가를 짓밟고 위에 서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 행복한 세상 그저 나로 살아도 새파 세상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사람이 사람을 지르지 않고 짓밟지 않고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상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 마음이 오해 없이 너에게까지 전달되고 너의 마음 문자 그대로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세상 보고 싶다